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미래대한행동 공동대표로서 운영위원님들과 대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단체에서 이 금융범죄와 싸우고 계신 이민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혹시 인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꽤 오랫동안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제 미래대한행동의 공동대표이면서 약탈경제 반대행동이라는 단체의 또 공동대표가 됐는데요. 거기에 또 우리 이민석 변호사님 또 운영위원이시죠. 그렇죠. 걔는 계속 운영료만 하는 것 예, 같은데. 그 두 개 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독특한 게 사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이 미래대한행동은 좀 이렇게 보수 성향을 띤 단체로 인식되고 있고 예, 약탈경제 반대행동은 좀 진보 성향 단체로 예, 인식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양쪽 단체에 이렇게 또 몸을 담고 있고 또 이 변호사님은 또 사회주의자라고 본인 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미래대한행동에 함께 하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전선 전술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성향이냐면 저는 이제 사회적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거든요. 뭐냐면 보수주의자라는 게 꼭 자본주의 찬양, 뭐 시장 만능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자본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뭐든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이념을 위해서 존재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자본주의적으로 가고 지방은 삼인주의식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사를 가서 선택을 할 거 아니냐. 아, 자기 맞는 시스템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뭔가 보수주의자와 뭐 좌파 내지는 뭐 사회주의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 북한에서 말하는 연방제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게 뭐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사회주의는 거기는 아니죠. 왕조국까지. 왕조국까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한 나라 내부에서 한쪽은 사회주의라고 한쪽은 뭐 자본주의를 한다. 예, 어,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이 물론 거긴 사회주의는 아니겠지만 예,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서 네, 그러니까 각자의 체제에 간섭하지 말고 연방제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그것이 좀 뭐 가능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되려면 다 같이 민주적인 체제라야 그렇죠. 되죠. 그게 경제 정책이 다르다. 이런 건 용인할 수 있지만 저기가 이제 독재 정권 하는 거를 용인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예, 아닌 거고 이제 예, 그렇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자꾸 사회주의 그러면 독재하고 연관시키는데 예, 사회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의 폐해를 갖다가 너무 심각하니까 예, 그걸 극복을 하고 좀 생산수단의 공유 아니면 사적 소유를 철폐를 네, 통해서 소위 서민이나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체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이런 일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북한같이 어떤 수령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모든 걸 계획하는 거 이런 건 일단 사회주의 전제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뭐 이 변호사님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금융범죄하고 싸우고 계시지만은 예, 이 자본주의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시장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지만 자본주의도 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대형 금융사기들 정말 서민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한순간에 그냥 가로채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좀 심각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 사기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최초로 그 1조 원대 그 피해가 넘은 게 조이팔 사건인데 예, 예, 그것은 소위 그 상품 다단계라고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의료 기구에 투자해라. 예, 우리 의료 기구가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에 투자하면 뭐 한 달에 뭐 이자를 10% 20% 주겠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의료기구 투자해서 그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 상품을 가장한 그런 다단계 사기였죠, 그게요.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발전한 게 뭐냐면 IDS 홀딩스. 네,
그게 2016년에 그 터진 건데 그거는 뭐냐면 상품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네. 홍콩에 있는 외환 선물에 투자하면 거기에 있는 외환 딜러들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 예, 예.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한 달에 1%, 2%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품은 아니고 예. 어떤 금융이에요. 그거 갖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다단계라고 그러죠. 예. 근데 또 최근에는 그거보다 한 술 더 뜨는 게 나왔죠. 소위 사모펀드형 사기인데 예. 사모펀드형 사기의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사람들이 뭐 요새 많이 알 거예요. 검언 유착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된 거 있죠. 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그것이 바로 사모펀드 사기의 출발인데 예. 소위 뭐냐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데가 크라우드 펀드, 그러니까 소액 투자가들을 모아서 네. 사모펀드를 만들어요. 예. 그걸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모펀드 사기의 첫 스타트인데,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게 바로 최근에 문제가 있는 라임하고 옵티머스예요. 예. 근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그 간판을 가지고만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최근에 사기 사모펀드는 어떤 거냐면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금융권, 공신력 있는 금융권을 갖다가 판매사를 내세워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밸류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뭐 내가 라임 자산운용과 거래를 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거래를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판매사, 뭐 무슨 은행, 무슨 증권사 가서 거기 직원이 추천해주는 펀드에 가입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냥 그 금융사를 믿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전에 가입했던 펀드 하나를 해지를 했거든요. 뭐 작은 1,000만 원짜리 펀드인데 그거를 제가 우리은행에 가서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우리은행에서 가입 권유한 그 펀드가 무슨 회사가 운용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 뭐 동양 뭐 모시기 뭐 자산 운용인가 해서 하는데 그냥 우리은행에 가서 펀드 가입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일반 법 지식이 없는 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옵티머스다 그러면 NH 투자증권 가서 가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NH 투자증권 또는 뭐 농협 관련 상품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그리고 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밸류 인베스트다. 네. 그다음에 옵티머스다, 라임이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것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부리냐 하면서 투자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중간에다 은행을 개입시켜 놓고 네. 은행이 판매한다 그러면 예. 생각이 틀어지죠. 뭐 적어도 은행이 판매하는데 설마 사기는 치겠냐. 그러니까 이런 은행에서 검토를 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은행 직원도 사기꾼 감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예. 일종의 이제 소위 그 유가증권 위탁 매매라는 건데 예. 적어도 유가증권 위탁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행에서 그 유가증권을 사는 사람은 네. 은행이 자기한테 판 걸 생각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은행이 다 떠안을 거지 생각을 하죠. 네. 만약에 거기서 이런 게 있죠. 최소한도 네. 이건 우리는 판매할 뿐이지 우리는 책임을 안 진다. 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얘기하고 만약에 팔았다고 그랬으면 펀드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네. 파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네. 우리 은행만 믿으라 하면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취급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리스크의 정도를 금융사별로 좀 다르게 판단하잖아요. 은행 그러면 제일 안전한데 증권사 그러면 그보다 조금 위험한데 또 제3금융권이다 하면 더 위험한데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모펀드 같이 위험한 상품은 은행은 취급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증권사도 취급하려면은 뭐 최소한 뭐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보증을 서라. 뭐 아니면 뭐 제3금융권만 취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펀드 상품을 팔면서 설명 의무만 잔뜩 부과해가지고 사인만 뭐 잔뜩 뭐 한 30분 동안 사인만 열심히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설명 듣는 동안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이해를 할 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통 그거 판매하는데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네. 한 10페이지 정도 써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네. 뿐더러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품별로 은행에서 파는 거는 안전한 거, 증권사에서 파는 거는 위험한 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 나 은행 가서 거래하면 여기는 안전한 거구나. 그럼 설명 다 안 들어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라임 옵티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네. 판매사인 은행들이 네, 실제로 이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네.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네. 갖다 판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전혀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 그 검증이 안 되고 예. 또 이런 게 있죠. 그것이 일종의 뭐 위탁 매매인데 예, 위탁 매매 법률 관계를 본다 그러면 위탁 매매하는 은행하고 네, 그 펀드를 산 그 예. 고객 간의 마치 매매 계약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매매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랬으면 물건 판 사람이 거의 100% 책임을 져야 책임을 돼요. 져야 되죠. 예. 그럼요. 본인이 과실이 있든 없든 그렇죠. 잘못된 물건을 팔았으면 일단 물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소위 뭐냐 민법에 본다 그러면 일종의 뭐 담보 책임이라고 예.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예, 그런 게 그렇죠. 있어요. 예.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위탁 매매를 해서 일종의 매도인의 지위를 갖다 가진다 그러면 예, 최소한도 그 물건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건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고객한테 은행은 당연히 100%그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예. 이건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걸 팔았어. 예, 그럼 실체가 없는 걸 팔았다 그랬으면 당연하게 그 펀드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내 돈 돌려놔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것을 갖다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 그러는데 예, 최근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그 명분으로 예, 옵티머스하고 라임의 일부 펀드가 100% 배상 예, 공을 받았거든요.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그 금융회사들의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문책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고 내가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머스 중에서 한 어느 5천억 정도를 갖다가 NH투자증권이 팔았어요. 네. 5천억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정도 같았으면 그 NH증권 사장이 이걸 도저히 모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사장 입장에서는 예. 뭐 이거 혹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봤냐 이 정도 말은 한마디 정도 예. 해야 돼요. 예. 근데 5천억 정도 판다는 거 뻔히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도 있다 보거든요. 예. 만약에 뭐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고. 예. 근데 이상하게도 최근에 금감원에서 징계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경징계를 때리는 것 문책 같더라고요. 경고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 정도 같으면 아예 금융권을 떠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 해임 권고가 제일 맞는 거 아닌가요? 해임 권고 어떻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 그런 권고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사임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 보통 일반 기업에서 5천억 원을 빵꾸 냈다. 그러면 경영자가 그걸 자리 지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감사원에서 말이에요. 음. 금융감독원 너네들 그런 거 저 징계 권고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감사원이라는 것은 예. 일단은 징계를 한 이후에 예. 그 징계 양도의 적정성을 따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징계하기도 전에 미리 예. 그런 얘기 한다는 건 뭐냐면 예. 감사원에서 어떤 뭐랄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오히려 감사원이 예. 그 공정 의무를 갖다 스스로 위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옵티머스 라임 관련해서 피해자 단체로부터 이제 판결문도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했는데 그 보도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라임 자산운용의 이제 본부장이 이제 그 이종필 부사장 바로 밑에서 이제 펀드 돌려막기.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펀드가 투자한 전환사채가 이제 완전히 헐값이 될 것 같으니까 펀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펀드가 이걸 사준 거죠. 정상가에.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원래는 손해를 봤어야 되는 손해를 안 보고 뒤에 펀드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기소는 특정 경제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특정법이죠. 근데 법원에서 그거는 피해자 한 명씩 따져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 한 명씩 보면은 피해액이 5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 검찰이 적용한 그 특경법상 50억 이상 그거 해당 사항이 없고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피해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 펀드만 그렇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진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특경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피해 전체를 합산해 갖고 예, 5억 이상이나 50억 이상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별로 그거 갖다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가 아무리 1,000억이 넘어도 네, 피해자 중에 5억 그러니까 5억 이상이 없다. 네, 그러면 그거는 다 일반 사기, 네. 단순 사기로 처벌받게 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명확하지 않죠. 그냥 5억 이상, 50억 예. 이상이라고만 돼 있고 대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석을. 예.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동의하는 해석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형사 법규는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만약 했다 치면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나 그 국회의원들은 그 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법원이 이거는 피해자별로 5억이나 50억이 넘지 않으면 특정 경제범죄 아닌 것으로 해석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피해자별로 금액을 합산해서 5억, 50억 넘더라도 특정 경제범죄가 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판례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법 개정 작업이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판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검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 피해자가 수천 명이 넘어. 네. 근데 그 수천 명 중에는 분명히 5억이나 50억이 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예. 발견하기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구속이 되면 네. 20일 내에 일단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검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네. 일단 단순 사기로 기소하고 본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기소가 돼요. 기소가 돼갖고 또 공소장 변경해갖고 그 특경으로 만들려는 게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잘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단순 사기는 판사가 한 명이 재판하는 단독에서 단독, 하잖아요. 예. 근데 특경 사기는 판사 3명이 하고 있는 합의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단순 사기로 했다가 공소장 변경해갖고 특경 사기로 갔다. 예.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재판부 변경의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럼 또 재판부 또 변경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중간에 예. 구속기간 구속기간 만기. 구속기간 만기돼서 또 석방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 밸류 인베스터 코리아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원래 7천억이었어요. 예. 근데 그쪽에서 단순 사기로 기소한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가 3만이 되다 보니까 그 3만 중에서 5억이나 50억 이상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체포를 했는데 일단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20일 동안 그걸 다 작업을 못 하는 그 거죠. 작업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사기로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 사기로 기소한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해야 돼. 네. 근데 공소장 변경은 또 안 했어.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단순 사기로 재판을 받고 예. 징역 8년밖에 안 났었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처음부터 특경 사기로 갔었으면 1심부터 15년 나왔어요. 예. 그렇죠. 예. 그나마 그게 징역 8년 나왔다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12년으로 올라갔었죠. 그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예. 항소심에서도 역시 공소장 변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공소장 변경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또 항소심에서 또 시간을 줄일 끌다 보니까 네. 또 2개월 지나면 6개월이 또 만기가 돼. 예. 그래서 거기서 또 공소장 변경을 하면 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안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그 법안을 발의하고 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거는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이 없다기보다 자기들도 뭐 받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참 이런 현실이 진짜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아까 그런 황당한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이런 200억짜리 펀드를 돌려막기를 한 놈을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다. 물론 그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 이제 횡령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5년 받은 게 있긴 있는데 사실 200억 정도 해먹었으면은 토탈해서도 훨씬 더 많은 형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횡령권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아는 사건 중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한독 투자 자문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떤 뭐 기업이 투자한다 그래놓고 그때 300억을 사기친 사건이에요. 예. 그 형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20년 나왔어요. 20년. 그게 정상이죠. 300억 갖고 20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개 파토나거나 뭐 이랬을 때 한 3억, 4억 정도만 떼먹어도 한 1년 6개월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200억짜리 사건을 1년 6개월이라는 거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이 예.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서 200억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는 예. 그런 금융 그렇죠. 선두회사를 세운 다음에 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00억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선고해도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게 참 법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하고 형법을 비교해 보면 한 명한테 돈을 50억 사기친 놈하고 1000명한테 1조 원을 사기친 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명한테 50억 사기친 놈이 더 형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현행법상으로 보면. 현행법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법무부 같은 데서 검찰 때려잡을 생각부터 먼저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법안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래요. 대부분 그 해석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예, 일단 내가 그 수사하는 검사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대법원처럼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소환해 갖고 너 50억 넘었냐 안 넘었냐 다 조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예, 차라리 전체 통쳐서 50억 넘는다 그러면 차라리 편하죠. 예. 차라리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대법원이 정말 쓸데없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 그렇게 해석한 바람에 예. 사기꾼들만 더 키워줬어요. 그러니까요. 사기꾼 천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한 사람한테 50억을 사기치면 예. 특정 경제범죄로 완전히 골로 갈 수 그럼 예를 들어서 있는데. 10,000명한테 1억 원씩 사기쳤다. 예, 그러면 그건 그 1조잖아요. 형이 더 나죠.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돈 50억을 사기 당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서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당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예. 가난한 사람 1억은 이 사람 50억보다 또 크죠. 훨씬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개정할 생각도 안 하고 참 그런 게 놀랍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참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밸류인베스트 사건을 보고 예, 물론 그 검사도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예. 검사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 그 당시에 기소하는 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빨리빨리 예, 공소장 변경을 해갖고 예, 저기 그 재판부 관할을 바꾸고 거기서 좀 쇼부를 봤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전혀 안 했어요. 그걸. 예, 근데 물론 그건 검찰의 책임이야. 예,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해석한 예, 이 대법원도 문제고 또 그걸 알면서도 내비둔 법무부도 문제라고 봐요. 네. 그게 좀 지금 참 걱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 최근에 보니까 알펜루트 자산운용도 문제가 되고 있던데 저는 금년에 사모펀드 사건들이 더 많이 터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 그 전문 사모 운용 1위였으니까 금액은 라임보다 적을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모펀드를 모집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한 뭐 3, 4년?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도 생긴 거는 조금 더 됐지만 실제로 돈이 많이 모금된 것이 기껏해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서 금년에 많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1조 원대 넘은 라임이나 옵티머스만 아는 거지. 예, 그 밑에 엄청난 1,000억대 펀드도 많고 100억대 펀드도 굉장히 예. 많습니다. 그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 환매 중단된 펀드의 규모가 한 6조 원이 넘더라고요. 예. 그 이게 옛날 같으면은 온 나라가 떠들썩해야 되는데 요새 사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1,000억짜리는 뉴스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게 도대체 정상입니까? 이게 1,000억만 해도 어마무시한 사기인데. 제가 진짜 현장권 네. 들어와서 저 터진 거 보니까 뭐 신라젠 뭐 10조에서 갑자기 1조가 네. 돼버리고 예,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다 1조가 넘고 예, 근데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옵티머스는 1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뭐냐면 그 검찰 공소장에 그렇죠. 예. 1조 5천억 돼 있더라고요. 아, 공소장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중간 돌려막기 하다 아, 보니까 그런 게 되겠네요. 그래서 돌려막기로 한 1조를 갖다 막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1조 5천억 돼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현 정권 들어와서 터지는 사기 규모는 1조 정도가 안 되면 아예 언론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글쎄요, 예. 근데 10년 전에 조이팔 1조 넘었을 때 그때 떠들썩했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터진 이후 거의 거의 10년 가까이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조이팔 하나 갖고. 네. 근데 조이팔 이후 최초로 1조가 넘은 게 바로 저희 IDS 홀딩스. IDS,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밝혀졌지만 또 밸류 인베스트 밸류, 코리아 예. 이런 것도 있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는 아니 1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돈을 많이 모으려면 다단계식으로 힘들게 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사람을 꼬리를 네. 물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아예 은행이나 증권사가 대행을 해주니까 다단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다단계 회사에서 뭐 다단계 지부를 만들잖아요. 지부. 예. 뭐 서울 지부 무슨 부산 예. 지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럴 필요 없이 은행하고 계약을 맺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나은행 지부 네. 그다음에 신한은행 지부 이렇게 지부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 다단계 조직을 갖다가 은행이 대체하는 이상한 그런 구조가 황당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좀 금융당국이 그 보고서 내놓은 거 보면은 이것도 뭐 마치 무슨 금융산업 육성 또는 뭐 벤처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모펀드에 돈을 안 맡길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산업을 고사시키는 건데 아직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염두에 될 게 뭐냐면 예.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사모펀드를 갖다 활성화시키려면 네, 그 사모펀드의 폐해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어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사모펀드를 갖다가 유치하는 은행은 여기에 대해서는 네,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라든가 네, 만약에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100% 배상하라든가 이런 예. 게 다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예. 현행법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위탁 매매의 경우에는 예. 만약에 실체가 없으면 그거는 그렇죠. 뭐 담보 책임을 갖다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법리를 잘 적용하면은 충분히. 근데 예, 그거 외에도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법은 있지만 네. 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범죄 위반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간물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예, 차라리 그렇죠. 그런 사모펀드를 갖다가 유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예,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감사를 한다던거나 예, 아니면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라.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리는 심부름식으로 팔았으니까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저 부동산 중개사 예. 뭐 그런 식의 그렇죠. 그만도 못한. 예. 그렇죠. 공인중개 그 적어도 공인중개 공인중개사만도 못해요. 공인중개사는 또 잘 알아보자. 그저 공인중개사는 적어도 집에 가서 네. 집에 문을 두들겨 봐요. 예, 또 열쇠로 또 열어보고 예, 예. 이건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없으니까 더 안 좋. 예.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런 금융사기꾼들이 금융감독을 얼마나 우습게 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라임 자산운용은 그 사기를 치는 동안에 이 전문 사모 운용사에서 이제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면은 금융감독원이 들여다 보게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그 공모 운용사 이제 인가를 내줄 건지 말 건지 정해야 되니까 라임 자산운용이 제대로 하는지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들여다봐라 하고 신청서 낸 거예요. 그 와중에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라임 자산운용은.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라임 자산운용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공모펀드 운용할 거니까 우리 실사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주시오 하고 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해가지고 얘네가 똑바로 운영을 하고 있나 이거 봐야 되는데 얼마나 금융감독원을 우습게 알았으면 사기를 치는 집단이 우리 심사해달라고 원서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금융감독원도 옛날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예전에 보면은 저기 IDS 홀딩스나 벨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피해자는 아니지만 제3자가 가서 계속적으로 많이 찔렀거든요. 예, 아무래도 IDS 홀딩스 이거 다단계 사이 같다. 네, 또 밸류 사이 같다. 네. 식으로 계속적으로 찔렀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등록 안 했으니까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세월호 내용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커진 건데. 네, 그리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틀린 거 있는데 2015년 그때 3월 달인가 예, 누가 금감원에다가 제보를 하니까 금감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어요 이제는. 네. 근데 수사 의뢰를 검찰이 받고도 또 해오라 내오라 하다가 더 커진 거죠. 아, 참 그동안 참 문제가 많았네요. 예. 자,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또 밑도 끝도 없고 예. 그 저희 단체에 이제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이민석 운영위원님 아주 독특한 변호사세요. 이게 보통 이 변호사들은 사건 하나 더 수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런 그 대형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혹시 이런 유사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희 단체로 연락 주시면은 또 우리 이민석 변호사님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지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